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아침 10시 2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놓고 없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된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경제 지표들의 영향은 거의 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이제 그 전날 CPI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CPI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CPI의 영향력 지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지표가 발표된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물가 지표 발표되고, 또 그리고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컨슈머 센티먼트,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I는 조금 좀 부정적인 값이 나왔죠.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좀 안 좋긴 안 좋았는데요. 근데 일단 이거는 사실 CPI가 중요한 거라서 별로 그렇게 별로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하진 않았고,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반응하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지표는 좀 무시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에 그러니까 이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는 약간 충격을 먹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세의 힘이 강해가지고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이 잠깐 빠졌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할 거고요. 이런 지표들은 미시간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컨슈머 센티먼트 이런 지표들은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런 것들은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는 시장의 우호적인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좀 우호적인 지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느덧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일단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 2회 금리 인하에서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이제 그죠?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9월, 11월, 12월에 3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쯤에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증시에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이게 실업률이 너무 실업률이 높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급해서 부양책의 성격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은 시장은 굉장히 악재로 위기로 갈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 위기로 가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이 긍정적인 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심각한 침체로 간다. 그래서 막 이 부양책이 필요할 정도다. 이건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그죠? 요거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양책이 필요할 정도의 경기 침체, 경기 급락 이런 거가 위험한데 이런 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심각하게 둔화되는 건 아니고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아무튼 안 좋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정도,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좋게 그냥 조금씩 적당하게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네, 그 경기가 살짝 둔화되기 때문인지 어쨌든 그래서 일단 물가가 살짝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일단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3번이나 갖고 갈 만큼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유럽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아시아 증시에서도 좀 비슷하겠죠. 어젯밤 흐름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젯밤 흐름은 그 CPI 발표됐던 그날 흐름 기억하시죠? 그죠? 러셀 지수가 3% 급등하고 나스닥 2% 급락했던 그날, 결과적으로 그날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어젯밤엔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전날 물가지표 CPI 발표됐던 그날의 움직임을 비슷하게 그런 움직임이 계속 그냥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나스닥과 S&P나 이런 IT 빅테크 종목들은 워낙 추세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날 급락했기 때문에 또 다시 막 급락을 하진 않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으면은 좀 제법 깊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깊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면은 그래도 중소형주들의 랠리에 좀 발목을 잡을 거 아닙니까? 중소형주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스닥과 S&P가 폭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과 S&P가 다소 뭐 약간 반등 시도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근본적인 흐름은 중소형주 강세 이게 계속해서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러셀 지수도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상승을 했지만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좀 내용을 살펴봤고 간단하게 뭐 나온 뉴스들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PPI가 좀 부진했다라는 거를 PPI가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PPI를 소화하며 반등 성공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PPI가 좀 안 좋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 바이든의 뭐 말실수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지속되는 모양입니다. 나토 기자회견 도중 인플레이션 촉발을 자인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바이든과 관련된 불확실성, 바이든이 계속 대선에서 후보 지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남아있긴 있죠. 아무튼 정치적인 이슈가 미국이고 유럽이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긴 있는데 아직까진 그죠. 파월과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런 미국 정치 불확실성은 그래도 일단 좀 미국 증시엔 좀 제한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 정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냥 특별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슈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국 대선 이슈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뭐 뉴스 내용 보시면은 미국 달러화 약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러 엔 또 수직 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제 저녁 영상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예, 그런 점들 오늘도 지속됐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움직임 전반적인 것들이 다 그 목요일 CPI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어제 밤에도 움직였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금리와 달러가 떨어졌다 그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중소형주가 올라갔다. 어젯밤에도 그대로 이어나갔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약세, 뭐 금리 약세, 그러니까 엔화 강세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주들도 물론 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약했습니다. 뭐 테슬라 주식 팔으라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등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죠. 일본 재무관은 개입 여부의 모르쇠 일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입했냐 안 했냐 물어봤더니 난 모른다. 노코멘트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개입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ING에서 나온 뉴스이긴 한데요. 개입 전략을 바꾼 듯 달러의 부정적 이벤트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달러 당국이 달러가 약세를 보일 만한 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시장에 있는 이벤트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근데 매우 스마트한 방법이죠. 그죠? 목요일 날에 있었던 일을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값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있을 때 일본 외환 당국이 얼렁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채권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충격 없죠. 그죠? 채권 시장에 충격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옐런의 어떤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채권을 팔아치운 돈으로 얼렁 안 그래도 달러 약세 압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대고 또 추가적으로 그 여기서 생긴 돈을 갖다 부어버려요. 그러면 엔화가 더욱더 강세로 달러가 더욱더 약세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예전에는 이제 시장 개입 전략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어거지로 막 꺾으려고 여기서 힘을 썼다라면은 지금은 특정한 이벤트, 꺾일 만한 이벤트가 있을 때 자기네들 돈을 조금 더 더해가지고 낙폭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우 스마트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데는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겠죠. 매우 스마트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쓰고도 효과도 좋고 정치적으로 욕도 안 먹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뉴스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다이먼 JP모건 사장님이죠. 인플레, 금리 높은 수준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좀 시장에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뭐 그냥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분명히 그죠?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년 10월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시장의 기대감대로였다라면 이미 지금 금리를 한 5번은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금리는 동결 중이죠. 그죠?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죠. 그리고 파월 의장 뭐 물론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것처럼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한 번 인하하고 또 말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인하하고 시장이 원하는 건 연속적으로 막 연내 3번 금리 인하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이 다이먼이라든가 파월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높은 금리나 기대감, 너무 금리나 기대감이 높다. 이거 니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좀 경계하는 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하여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연준은 무슨 뭐 시장이 갑자기 뭐 박살나는 그런 일 아니면은 금리를 많이 낮출 생각은 분명히 일단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물론 자신 있다고 하긴 했는데 비교적 좀 고공행진하고 굉장히 스티키,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밑바탕에 좀 깔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파월은요. 그래서 좀 너무 지나친 금리나 기대감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보이다시피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중소형주들이 막 대폭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좀 시장에 좀 너무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까지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분석들 조금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러셀 지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합니다. 러셀 지수는 굉장히 강해요. 어,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엄청나게 무거운 저항이었는데 이런 자리를 지금 한 번에 지금 쉬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게 어떤 단기 급등에 대한 그런 피로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데 일단은 중소형주들이 단기적으로 혹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런 장대 양봉이 등장했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이 미국 증시의 러셀 지수의 상승이 반드시 소외된 모든 전 세계 증시의 강세를 의미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도 러셀 지수도 미국 지수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분명히 이런 점은 경계는 해야 됩니다. 야, 앞으로 러셀 지수가 좋고 잘 나갈 거야 라는 일단 그런 기본 베이스는 깔아놓는데 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급하다라는 거는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일선과 이격도가 3.4%에서 3.2% 약간 줄긴 줄었네요. 어쨌든 근데 좀 이격도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는 이제 장중의 흐름은 사실 좀 약간 부진했다? 뭐 그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다가 빠졌는데 이 계속 장 막판까지 강했던 건 사실 어젯밤은 나스닥이나 기술주가 좀 강했던 거고 러셀 지수는 장 초반에만 강하고 계속해서 너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봉 모양은 도찌봉, 시가와 종가가 같은 뭐 일단 종목 코드가 이거던가? 종목 코드를 제가 까먹었네요. 이건가? 예, 그죠. IMW, IWM, 러셀 지수 ETF, 그 러셀 지수 ETF인데, 그 실질적인 어떤 지수의 모양을 보면은 선물 지수하고 다르게 이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모습들, 그리고 거의 도치형 봉, 시가와 종가가 같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 이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 윗꼬리를 좀 달긴 달았습니다. 긴 윗꼬리가 하락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좀 잠깐 보시면 코스피를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코스피 선물입니다. 그죠? 코스피 선물 최근에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최근에 이 몇 거래일 동안 급등하고 나서 사실상 이제 기간 조정입니다. 물론 가격 조정으로 좀 연결될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기간 조정이라고 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지나치게 이런 대폭등을 했던 이렇게 너무나 강했던 친구들은 이런 급등 피로감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 어떤 막 가격 조정 이런 걸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기간 조정으로 그냥 적당히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러셀 지수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 빌빌빌빌 글쎄요 뭐 조금 내려와 봐야 제 생각에 뭐 여기 있는 이런 갭을 메우는 정도 이런 거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막 이런 장대 양봉을 훼손하는 걸 기대하기엔 지금 일단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셀 지수는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그런 조정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빌빌빌빌하다 또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게 그게 일단 보편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러셀 지수들 보시면은 중요했던 저항역인데 이 자리를 일단 넘어서서 안착하는 모습인데 분명히 단기 급등에 대한 그런 피로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얘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한다고 조금 주춤주춤하면은 그 사이에 나스닥이 또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죠?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은은하게 좋으니까
그 사이에 그냥 러셀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순환매가 돌면서 그 사이에 IT 빅테크나 또 다시 러셀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나 이런 친구들이 또 다시 살짝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 좀 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드리죠. 지금 강한 건 러셀 지수다, 그죠? 막 러셀 지수가 좋다고 해서 독일이 좋고 프랑스가 좋고 아시아가 좋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죠? 아무튼 근데 좀 이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반도체가 좀 약해졌다. 그죠? 아니면 뭐 미국의 조기 금리나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부동산 그런 것들 이제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지 러셀 지수가 올랐다라고 해서 전체 아시아 증시가 막 다 오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러셀 지수 이렇게 하고 어젯밤에 일단 오르긴 올랐고요. 상승 목표치는 일단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소외됐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목표치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눌림시 매수 전략 유효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고요. 이제 7월 FOMC가 7월 말이고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는 현재는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이벤트가 있다라면은 다음 주 여기선 달력이 안 눌러지네요. 하여튼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말을 실수했는데 미국 그 선물은 아니고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와 관련해 갖고 뭐 시장이 투기적인 측면에서 약간 뭐 흔들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일단 당장 눈에 띄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7월 FOMC 최소 뭐 7월 FOMC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9월 달인데 사실상 이제 시장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88%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9월 FOMC까지는 9월 18일인데 그게 9월 FOMC 회의까지는 일단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일단 러셀 지수의 상승 목표치가 많이 열려 있는 거나 시간이 많이 남은 거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러셀 지수 자체는 일단 좀 흐름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일단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그죠. 러셀 지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좋게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IT, 빅테크나 나스닥이나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부진할 겁니다. 예전보다는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러셀 지수가 막 그렇게 대폭등을 하면 근데 그 와중에 나스닥이 지 혼자 급락하고 S&P가 지 혼자 급락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이 어쨌든 주식이라는 같은 큰 테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친구가 달리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누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나스닥이 올라가고 한동안 러셀 지수 소외된다라고 한참 노래 부를 때도 러셀 지수가 급락하진 않았어요.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러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대폭 나간다. 그거를 기대하기는 아직 그죠. 그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와 비슷한 흐름이 이런 그림이 나스닥에서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좀 현실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고 하여튼 그죠. S&P 지수는 강합니다. IT 빅테크의 영향을 조금 덜 받으니까 러셀 지수 S&P 지수는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서 고점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S&P의 모습대로라면은 어제 그 11일 날의 급락은 오히려 더 탄력적인 상승을 위한 건전한 가벼운 눌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스닥이 조금 문제인데 나스닥이 이제 약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젯밤 물론 나스닥이 이제 급락하지 않은 것은 일단 굉장히 다행이긴 한데 나스닥 입장에선 다행이긴 한데 일단 보시면은 5일선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여기서 좀 힘이 좀 빌빌빌빌 좀 빠질 가능성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당장 막 대폭락의 위기 이런 건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넘겼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나스닥은 어젯밤에 이 11일 날의 급락이 나스닥 지수인데 지금 11일 날의 급락이 이게 만약에 그냥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에 불과했다라면은 어젯밤 반응이 이래선 안 됐다고요. 어젯밤에 S&P 지수 보셨죠? S&P 지수처럼 나왔어야 이제 지금 이 11일 날의 하락이 더 강한 상승을 위한 눌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어젯밤 반응이 일단 약했습니다. 매도세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분명히 나스닥이나 IT 빅테크나 반도체가 힘이 조금 빠지긴 빠졌습니다. 물론 워낙 추세적으로 강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래도 뭐 괜찮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게 건전한 조정의 기회일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나스닥이나 S&P 지수나 이런 건요. 아무튼 분명히 힘이 좀 빠지긴 했다. 5일선도 회복을 못한 이런 모습은 약간 좀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밑바닥에서 우리가 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 나와 있죠. S&P 500 지수의 2분기 실적 예상치입니다. 실적 컨센서스 예상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보시면은 아직도 이 이익의 대부분이 예, 그 빅테크 기업이나 뭐 반도체 이런 쪽이 굉장히 이익 전망치가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러셀 지수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실적이 굉장히 일단은 뭐 그죠, IT 빅테크에 비하면 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IT 빅테크와 AI 친구들의 실적이 너무나 짱짱해 버리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나스닥을 좀 지켜주는 AI 빅테크와 뭐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이제 러셀 지수가 막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은 어쨌든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죠? 기업의 이익을,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러셀 지수가 좋고 싶으면은 러셀 지수에 속해 있는 다양한 섹터의 업종들의 그런 이익이 개선이 많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 그런 모습을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지 금리 인하가 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아직까지도 대장은 AI와 나스닥이다.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그죠. 이런 엔비디아나 뭐 나스닥의 이런 때 엔비디아나 나스닥을 좀 좋게 봐줘야 되는 이유라고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유. 어떤 뭐 기술적으로도 물론 좋지만 이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직도 나스닥 이런 게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반도체가 비리비리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뭐 AI하고 나스닥의 약점은 딱 하나예요. 단기 급등 피로감. 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지금 그게 문제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 비스무리하게 옆으로 빌빌빌빌 기는 답답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많이 공격적으로 파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의 모습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 내용까지 좀 말씀드려봤어요. 사실상 이제 뭐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날 흐름하고 똑같다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나 S&P가 좀 올라와서 물론 뭐 약간 목요일과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에도 근본적인 흐름은 바뀌진 않았다. 그리고 나스닥 여전히 약하긴 약하다.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좀 약한 모습들. 5일선 회복할 만하죠. 이 정도 됐으면요. 분명히 어떤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급락을 생각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주식시장 내용 좀 조금만 좀 더 보자면요. 변동성 지수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자리라고요. 변동성 지수가 4거래일 동안 어떤 하방 경직성을 여기서 지켰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뭐 시작부터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뭐 어젯밤에 당장 빅스가 확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은 나타나진 않았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어쨌든 근데 이 빅스 지수의 하락도 보니까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그렇게 막 시장이 안심할 때는 아니고 만기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당장은 큰 위기는 없다. 예. 어제 일단 물론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이게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빅스가 여기 튀어 올라 버렸다면은 제법 많이 튀어 올라올 수 있었어요. 지금 이 ETF 이거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뭐 최소한 어젯밤에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11 부근 혹은 뭐 10.8 이 정도 부근까지 훅 올라올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일단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또 물 건너간 거죠. 또 그냥 줄줄줄 빠지는. 다만 이제 아랫골이 달려서 어쨌든 얘가 순탄하게 죽지는 않는데 어쨌든 일단 당장 연속적인 대폭락 위기 이런 거는 가격 조정이 좀 깊어지는 그런 가능성은 일단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나름 어떤 위기를 견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견딘 게 아니고 장 시작부터 해가지고 얘 시원하게 죽여버리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이런 건 없었는데 사실상
아무튼 나름 가격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더 올라갈 가능성 생각해봐야 되겠다. S&P 이런 게 아무래도 이렇게 안정되면 나스닥도 빠지지는 않겠죠. 최소한요. 많이 오르는 건 제한적일지 몰라도 최소한 더 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 와중에 많이 올랐던 러셀 지수가 조금이라도 좀 움직임이 쉬어간다면은 나스닥이나 S&P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 정도를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어젯밤에 이제 미국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가 이익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스파고가 급락했죠. 6% 급락했죠.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은행주들의 분위기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젯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다 좋았다. 거의 전 종목이 다 올랐다라 볼 수가 있겠죠. 상승 종목 수 75%, 75% 종목이 올랐고 20% 종목이 하락했고 사실상 전 종목 다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들도 계속 강하게 올랐고 IT 빅테크도 안 빠지고 반도체도 안 빠지고 올랐으니까 어쨌든 그죠? 거의 전 종목이 다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거는요. 반도체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에요.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과 비스무리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가벼운 눌림일 것이라면은 5일선 정도는 가볍게 회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훅 올랐다가 이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심상치 않은 음봉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 연속적인 급락 폭락은 일단 막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도 좀 어느 정도 좀 있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약해졌습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반도체 지수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장대 음봉이 자꾸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 전환을 위한 이쪽 부근에서 큰 다중 고점형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젯밤엔 일단은 어쨌든 다시 중요한 자리를 살짝 걸치거나 회복을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긴 있는데 위기는 좀 넘기긴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상승 탄력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 좀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엔비디아도 5일선 회복 이런 거 실패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더 심각해요. 의미 있는 장대 음봉이 하나 있고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반도체 지수는 이 음봉이 여기 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더 밑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엔비디아는 지금 약하다는 겁니다. 다만 얘도 아래쪽으로 많이 빠질 생각은 난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는 약합니다. 엔비디아는 약한데,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약하니까, 이제 AI고 반도체고 다 죽었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TSMC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시면 아직까지 훨씬 강합니다.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좀 아직까지 강한 편이기도 하고요. TSMC가 어쨌든 가장 베스트죠. 물론 얘도 장대 음봉을 2개를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얘는 좀 낫죠. 얘는 여기서 음봉을 하나 맞았는데 이 음봉을 극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레벨업을 한 상황에서 다시 음봉을 하나 맞았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은 여기죠. 여기를 지키는 모습이니까 아직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요즘 소외가 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제 어쨌든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또 AI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와 엔비디아가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는 확실히 좀 이제 날개가 좀 꺾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죠? 좀 전에 엔비디아는 장대 음봉 여기서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얘는 확실히 좀 맛이 가는 느낌.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아직도, 엔비디아가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자라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아직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 흐름을 좀 이어나가려는 아직도 힘이 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분명히 이런 큰 친구들은 좀 탄력이 좀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AI란 테마 자체는 좀 건재한 편이, 아직도 굉장히 좋은 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광고 엄청 뜨네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핀비즈로 좀 돌아와서 여기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게 굉장히 좀 소외됐던 친구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새롭게 시세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텔이 어젯밤에 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AI 반도체 내에서도 좀 못 올랐던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AI나 반도체 이런 게 다 죽은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려고 한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채권이나 달러 이런 거 이야기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10년 국채 선물이죠. 예. 계속 우상향,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딱히 그렇게 상승이 과열됐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채권 시장의 낙관론 계속해서 지속 중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신고가 랠리 이런 건 아니죠. 위쪽에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금 움직임이 좀 아직까지 좀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채권 시장은 좀 분명한 낙관론 그런 걸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외환 시장이 사실 좀 혼란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이건 유로화입니다.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어떤 중요한 자리들에 탁탁 걸쳐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위로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속도는 가장 느립니다. 달러 약세는 은은하게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막 진짜 뭐 금리 인하가 돼서 달러 약세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기대감만 갖고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그죠? 유럽, 미국, 뭐 미국과 아시아, 뭐 미국과 한국, 미국과 중국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도 미국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이라서 이게 좀 달러의 움직임은 조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러가 약하니까 뭐 원자재들은 비교적 뭐 긍정적인 모습들, 국제유 저기 구리값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증시 요즘 부양책 쓰고 있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구리값 추가 상승 가능성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골드 이런 것도 어쨌든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저항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하여튼 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금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를 좀 살펴봤고요. 어제 뭐 유럽 증시 같은 거 좀 잠깐 몇 가지만 좀 보고 마칠게요. 다 봤습니다. 이제 유럽 증시, 독일 증시입니다. 얘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도 되죠. 조금 더 올라가도 어쨌든 이제 매물대에 왔습니다. 독일 증시입니다. 러셀 지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독일 지수 이런 것들도 이 레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아직 넘어가진 못했고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유럽 증시도 어쨌든 뭐 프랑스 전국 불안이 어쩐 저쩐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뭐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가장 약했던 프랑스 증시도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일단은 어쨌든 뭐 7월 FOMC 최소한 아니면은 뭐 9월 첫 금리 인하 뭐 이때까지는 특별한 이벤트 없는 가운데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면 AI나 이런 친구들은 조금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AI 실적은 그래도 아직까지 실적이 좀 버티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소외된 친구들이 폭등한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막 폭락하고 이런 거는 극히 제한적인, 목요일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지만 그런 모습을 계속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어제도 엔화까지만 볼게요. 엔화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어쨌든 좀 하방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엔화 약세는 끝났고 계속 엔화 강세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딱 중요한 저항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그죠?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된 겁니다. 이 자리 돌파 한착했고 위에서 움직이니까 지지선이 됐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냥 계속 답답한 흐름 보일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면 또 찔찔 올라가고요. 또 무슨 지표 발표돼서 좋다 그럼 또 장대음봉 하나씩 떨어지고, 어쨌든 계속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지금 엔화를 바로 매수하는 건 일단은 그죠? 조금 좀 일단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이 추세선, 이거를 지금 제가 대충 그었는데 엔화 매수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한번 잘 그어보세요. 대충 그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사실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 바닥 나왔다, 이거 좀 의문입니다. 단기 바닥은 맞는데 이 중기 바닥이냐,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바닥이냐,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화 약세가 추세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엔화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일단 매집은 시작할 때 한 번 정도 일단 매수는 해볼 수 있다. 근데 일단 이거 깨지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아침 영상 쉬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